3.1 운동은 이 땅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수많은 선조들이 피를 흘린 날입니다. 죽은 날입니다.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죽은 날이에요. 더불어 이 3.1 운동은 민족의 양심과 기백을 온 세계에 전한 날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3.1 운동마저도 우리에게 없이 그냥 8.15 해방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역사는 한없이 부끄러운 역사가 됐을 것이다. 이런 민족적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 긍지가 있는 거예요. 긍지. 3.1 운동으로 인해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으며 3.1 운동 이후 40일 후에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오사운동과 인도의 무저항운동, 터키의 민족운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고 모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3.1 운동. 3.1 운동은 기독교 정신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이 평등이라는 단어 또는 자유라는 개념이 없었던 시대예요. 지금이야 평등하면 다 알지만 그런 단어 자체가 없었다니까요. 왜? 그냥 운명이니 팔자니 그냥 체념하고 살던 시대였어요. 나는 종으로 태어났으니까 종으로 사는 거다. 내 운명이 그런 거다. 이렇게 살았던 민족이에요. 이 평등이나 자유는 기독교 정신이에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게 생겨진 거예요. 1919년 3.1 운동 당시 기독교인은 아주 적은 숫자였습니다. 전 인구의 1.5%, 1600만 정도 됐다라고 그래요. 거기에 1.5%면 한 20만 명 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3.1 운동을 주도한 것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우리가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 정신으로 전개가 되었으니 비폭력 평화 운동이었다. 당시의 교회는 단순히 교인들을 길러내는 그런 교회만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민족의 지도자를 길러내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당시에 서재필, 도산 안창호, 남강 이승훈, 월남 이상재, 고당 조만식, 백범 김구, 은암 이승만, 그리고 윤동주, 김기식, 윤치호, 김교신, 남궁옥, 주기철, 유관순 등 이 모두가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이들은 조국의 근대화 운동, 항일 독립 운동, 해방 후에 극심하였던 좌우 대립의 갈등 속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수호하며 선두에서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인권운동, 국민계몽운동, 그리고 교육사업의 일들을 앞장서서 하셨던 분들입니다. 3.1 만세 운동 이후 민족 대표들이 중국으로 망명을 하게 됐죠. 그리고 망명 40일 후인 1919년 4월 10일 상해에 모여서 임시정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때 임시정부를 세워줘가자 하는 그 선언문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들어있어요. 5등은 조국 조선반도의 신국, 하나님 나라지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단순히 정치적 압제에서 해방되려는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조국 반도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비전과
경륜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얼마나 가슴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일인가. 백범 김구는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젊은 날에 김구 선생은 동학운동에 앞장섰어요. 동학민중혁명이 실패한 후에 그는 산사에 들어가서 산에서 있는 동안에 한때 불교에 심취되기도 했었습니다. 선생께서는 구한말 일본군 장교를 죽인 죄로 인하여 사형 선고를 받고 인천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옥중에서 그가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주위 사람들의 권고와 도움으로 탈옥을 하여 사형을 면할 수가 있게 됐지요. 선생은 중국 망명 생활 중에서도 기독교 생활의 근본을 지켜 나갔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아 상해 임시정부의 주석 자격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귀국 후 선생이 귀가하는 집을 일으켜서 경교장이라고 그랬어요. 경교장. 선생은 이 경교장에 도착한 다음 날 새벽부터 암살을 당하는 그날 새벽까지 하루도 새벽 기도를 빠뜨리지 아니하고 기도했다. 새벽 6시면은 꼭 기도를 하고서 국사에 임하곤 하였다라고 합니다. 1945년 11월 대중 앞에서 강연한 강연 내용의 전문이 여러분 김구 전집에 보면 실려 있어요. 그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동포 여러분, 이제 세워질 새 나라 대한민국은 기독교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새 나라에는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김구 선생이. 월남 이상재 장로는 3.1 만세 운동에 동참을 했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서 심한 고문을 받을 때 그 일본의 순사가 물은 거예요. 네 배우가 누구냐? 누가 시켜서 이 일을 했느냐? 누구하고 하느냐? 도대체 왜 3.1 만세 운동을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는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배우다. 만세 운동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이 운동을 했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만 18세의 꽃다운 나이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죽기 전에 유관순 누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8살의 소녀가 18살의 소녀가 오늘 18살 소녀들 이런 국가가 있을까요? 나는 죽일 수 있어도 우리나라 독립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18살 소녀가 그가 죽었어요. 이화학당의 교장 선생님이 그 시신을 달라고 했을 때 일본에서는 안 주려고 했어요. 왜? 시신을 너무 심하게 막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너무 고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중에 받았지요. 비참하게 독립을 위해서 죽은 소년이. 단체 신채호 선생님은 기독교 교회는 조선 독립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송기정 선생의 스승이었던 김교신 씨는 교육 입국을 주장했던 분이에요. 그분은 조선을 성서 위에 세우라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또한 여러분 안중근의 어머니
만주 하일빈에서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을 하게 됐지요. 그리고 그가 사형 선고를 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안중근의 어머니가 다른 두 자식들, 그러니까 안중근이가 장남이었어요. 둘째, 셋째에게 편지를 써서 안중근에게 보낸 거예요. 감옥에 유문을 보낸 거예요. 그때 유문을 보낼 때에 하얀 모시로 만든 이 옷, 우리 한민족의 상징인 하얀 옷을 같이 보낸 거예요. 그때 보냈던 그 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하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어미보다 먼저 죽잖아요. 불효라 생각하면 웃음거리가 될 거다. 너의 죽음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닌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진 것이다. 내가 항소한다면 그건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나라를 위해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어떻게 어미가 자식에게 죽어라 말할 수가 있어? 죽어라. 나라를 위해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내 수의 옷을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이게 조선의 어머니예요. 이런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그 어머니 밑에 안중근이가 나오게 된 거예요. 옆에 있는 저 하얀 옷이 수갑채고 죽을 때 마지막에 입고 가던 옷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준 또 한 분 대표적인 인물이 남강 이승훈 장로예요. 이분은 평양의 부자였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의를 듣고 나서 도산 선생의 민족 사랑에 크게 감동을 받고 그 이후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상투를 자르고 자기 고향 오산으로 내려가서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그 마을에 또한 학교를 세웠어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학교가 바로 오산학교예요. 오산학교. 이 오산학교는 당시에 민족의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학교였습니다. 이 학교 출신들이 누구냐? 고당 조만식, 그리고 함석헌옹, 춘원 이강수, 그리고 소월 김정식, 주기철, 한경직, 화가 이중섭 등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사람들이 다 이 학교 출신들이에요. 남강 이승훈 장로는 독립운동의 방안으로 세 가지를 주창하면서 몸소 실천했습니다. 첫째는 신앙 입국, 교회를 세우고, 둘째는 교육 입국, 학교를 세운 거예요. 셋째는 산업 입국, 그러니까 신앙과 민족 교육을 펼치며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을 교육을 통하여 구현하려고 하였고, 산업 입국을 위하여 기업을 세우고 백성들이 자주 자립하는 경제를 통하여 독립이 될 수 있는 산업의 기초를 세우려고 하였던 분이 바로 남강 이승훈 장로님이셨어요. 또 한 사람 우남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장로. 모든 인물이 그러하듯이 이승만 박사에게도 공이 있고 과가 있지요. 네? 여러분, 중국의 문화혁명을 일으켰던 마오쩌둥, 이분은 과가 7이에요. 공이 3이에요.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런데 그 문화혁명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6천만 명이에요. 홍위병들을 거느리고 엄청난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그 사람을 좋은 점 3가지를 보고서 국부로 추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이승만 대통령, 물론 그분도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를 저는 2로 본다면 공은 8로 보는 사람이에요. 공이 많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 역사적 기록을 보면서 이승만이 우리 민족에게 끼친 영향력이 참
좋은 영향력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19세기 말은 문명의 대전환기였습니다. 농경사에서 산업사회로 들어가는 길목이었어요. 온 세계는 변화의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나라마다 문명의 전환기에 적응하느라 소용돌이를 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미국은 남북전쟁을 끝난 이후 강대국으로 가는 길을 닫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시민혁명에 불이 붙기 시작하여 나라마다 소용돌이에 휩쓸려 있었고, 가까운 일본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발빠르게 메이지 유신을 치르고 밖으로 눈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더 가까운 중국은 그때 잠을 자고 있었어요. 조선은 내부적으로 무능과 부패로 썩어가고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전혀 대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양녕대국의 16대 손, 소위 양반으로 태어난 이승만, 그는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시대가 바뀌면서 과거 제도가 폐지가 되지요. 과거 제도가 폐지되자 단발을 하고서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영어를 배우고 또한 성경을 익히고 신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는 고종을 폐위하는 거사에 참여하여 역적으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사형을 받아야 할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지요. 온갖 고문으로 이승만의 몸은 허약해지고 있었고 24살의 이승만에게 남은 것은 절망과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영어 공부를 위하여 배제학당에서 성경을 읽었으나 깊은 어떤 신앙적 세계는 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가 형을 받고 이제 절망감과 고문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 속에서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께. 그 기도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 제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십시오. 만일 당신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내 인생을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 조국 대한민국 나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는 서원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잠에서 깨어났는데, 기도를 드리고 잠에서 깨어났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어제와 똑같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감옥의 환경이 전혀 춥게 느껴지지 않고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공포가 절여 있었는데 그게 다 사라지고 없어진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샘솟듯 솟아지게 되었고 자족하는 마음이 그에게 임했던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던 거예요. 은혜를 받은 이후 정신적 활력을 얻었고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가르쳤어요.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이 40명 이상이 감옥 안에서 예수를 믿고 그들이 나중에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청년 이승만이 사형을 면하고 감형을 받은 것은 전적인 선교사들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5년 9개월 동안 감옥에 있다가 이제 출옥을 하게 됐지요. 1904년 조선 정부의 반일 특사로 미국으로 갑니다. 그때 나이가 29살이었어요. 그가 고국으로 돌아온 것은 1945년 해방되던 해. 그러니까 미국에서 40년을 사신 거예요. 40년의 세월을 그는 외국에 있으면서 독립운동가로, 그리고 미국 안에서 우수한 사람들과 인맥을 쌓게 되는 거예요. 인맥, 인간관계를. 저는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쓰기 위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바로의 궁에서 40년을 훈련을 시켰듯이 어쩌면 이분을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그는
미국에서 존스 흡슨키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아요.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이 된 거예요. 누구와 어깨를 겨누어도 굴리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인물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역사에 끼친 공입니다. 공. 첫째는 공산화를 막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일이에요. 공산화를 망했다. 당시에 저 구소련을 비롯하여 동구의 많은 나라들이 다 공산화가 되던 시대예요. 지구의 3분의 2가 빨간 색깔로 변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이 공산화를 막았어요.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남한의 사정은 모든 것이 벼랑 끝이었습니다. 군사력은 남한이 북한의 4분의 1이 못 되었고, 남한 안에는 공산 세력이 많았습니다. 공산 세력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북한에는 중국과 소련이 가까이서 돕고 있었고, 우리 편이 될 미국은 태평양 건너 아주 멀리 있었습니다. 자, 6.25 전쟁이 발발이 되자 이승만은 평소에 쌓아놨던 인맥, 이 외교력을 통하여서 신속하게 트루만 대통령, 백악관에 있는 트루만 대통령에 전화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그분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다큐만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자다가 전화를 받잖아요, 트루만 대통령. 그리고 새벽 3시에 도쿄에 있는 잠자고 있는 메가더를 깨우는 거예요. 메가더를 깨워. 그래서 유언회를 소집하게 되고, 갑자기 터진 전쟁에 대비해서 유엔이 또 급하게 우리나라에 오게 되는 공산화를 막아냈다. 그게 누구냐? 이승만의 외교력이에요. 두 번째는 한미동맹의 체결이라는 거지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외국과 군사동맹을 맺는 나라가 아닙니다. 군사동맹을 맺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가면 같이 나가서 싸우는 이 동맹이에요. 그러나 휴전을 앞두고 이승만이 고집을 부린 거예요. 휴전 안 한다. 미국과 중국과 이 러시아는 휴전을 하자고 그러는데 이승만은 휴전을 안 한다, 고집을 부린 거예요. 왜? 북진 통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방공포로들을 석방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쩔 수 없이 달래는 거예요. 달래는 대신 그때 이승만이가 제안한 게 뭐냐면 한미동맹을 체결해달라.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는 보장을 해달라. 이래서 한미동맹이 체결이 된 거예요. 한미방위조약은 전쟁 후 한국이 잿더미에서 일어나는 데에 1등 공신이에요. 안보의 안정, 안보의 우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김일성에서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그들이 윤으로 생각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 적화통일이잖아요. 호시탄탄 어떻게 해서든지 적화통일을 시키려고. 근데 그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게 뭐예요? 미국이 군대가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없으면 그들은 언제든지.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미군 철수시켜라. 미군. 지금도 주장하는 게 뭐예요?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맺자. 평화협정 맺고 종전선언하면 미군의 군대가 이곳에 주둔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들, 단 한 번도. 92년도에 그들이 약속했잖아요. 또한 2005년도에도 약속을 했잖아요. 단 한 번도 유엔과 그리고 연합국들과 육자회담을 통해서 약속한 한 번도 지키지 않았어요. 한 번도. 앞으로도 지킬까? 불분명하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역시 이 동맹이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오늘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것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공은 건국 대통령으로서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선택하여 이를 정착시킨 점이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은 이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기까지 3년의 기간은 이념투쟁의 소용돌이였어요. 제주 5.3 폭동, 여수 반란 사건 또는 대구 폭동,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이념투쟁에서 생겨진 일들이었어요. 온 나라가 좌우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분열로 나라의 장래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처지였어요. 더불어 미 군정은 질서 유지를 고집하며 민족 세력을 억압하였고, 박헌영의 남조선 노동당과 여운형의 좌익 세력은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열중하였습니다. 그 3년의 기간이 혼란에 빠진 남한과는 달리 북한은 소련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이 공산국가를 세우는 작업을 흔들림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 시절 미 군정이 시행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전 국민의, 남한의 전 국민의 67%가 사회주의를 선호한 거예요. 공산주의를 선호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우리도 공산주의가 될 뻔했던 거예요. 그런 나중에서도 유독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 체계로 국가를 세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승만은 여론의 압박을 받고 미 군정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관찰하는 데 심혈을 기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대하여 비판하고 그를 미국의 앞잡이라고 공격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록을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혼란한 정국을 극복하여 나갈 정치력과 의지가 있었고 외교 능력이 있었습니다. 의지가 있었어요. 의지가, 신념이 있었어요. 자유민주주의, 그런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걸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킨 거예요. 이념투쟁과 권력투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암살로 사라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김구, 여운형, 장덕수, 송진우 등이 그런 사람들이. 이승만에게도 암살의 위험이 다가왔으나 체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양보와 타협이 없었던 거예요. 그의 선택과 고집 덕분에 지금 우리는 자유와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한 이런 업적에도 불구하고 국부로 추대받는 데 대한 반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과지요, 과. 그 첫 번째는 그가 친일파 세력을 제거하지 못한 과오예요. 친일을 하던 사람들이 정부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됐던 거예요. 마땅히 제거돼야 될 친일 인사들을 정부의 요직에 등용한 것입니다. 이 점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치명적인 과오지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MBC 사장을 했던 이인호 교수의 제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정부에 인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쓸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치하에서 그 공무원하고 뭐 하던 사람들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국가적 현실이 그랬다라고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는 그때 안 살았기 때문에 오늘의 상황으로서 그때를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승만의 두 번째 과오는 부패와 독재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이승만의 신념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독재 정권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독재와 부정 정권은, 부패 정권은 장기 집권을 도모하면서 더해졌습니다.
이선으로 멈추고 1956년도에 그가 물러났다라고 한다면 그런 위대한 국부로 높임을 받는데 의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는 삼선을 위한 개헌을 강행하면서 민주주의의 기본을 짓밟았습니다. 경찰력을 동원하여 국회를 유린하였고 4.4.5입이라고 하는 변법을 사용해 삼선 개헌을 강행했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폭거였습니다. 평생을 민주주의를 외쳐온 그가 비민주적인 불법을 저지를 수 있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지. 결국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로 정권의 몰락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3.15 부정선거에 대해 국민적인 저항이 일어나고 학생들의 데모를 일으켰을 때에 경찰은 총격으로 진압을 하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그게 바로 4.19 유혈 진압입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85세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87이거든요. 기력이 없지요. 총도 어둡지요. 그야말로 할머니, 할아버지. 이미 총명이 흐려진 판단력이 흔들린 그런 나이였어요. 자신의 부하들이 자신의 밑에 있는 특별히 이기봉 일당, 이기봉인가 이기봉인가, 그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항의 데모를 유혈 진압하는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이승만 대통령은 부상당한 학생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간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것도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몰랐던 거예요. 학생들이 왜 이렇게 되었어? 부정을 왜 해? 자기는 부정 안 했다는 거죠. 부정을 보고 일어나지 않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지.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한 이야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학생들이 더 이상 다치기를 원치 않았어요. 다치지 않기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신속하게 하야를 한 거예요. 고집을 부리지 않고 그냥 내려온 거예요. 1960년 4월 26일이었습니다. 분명 이승만은 부정선거를 지지하지도 않았고 발표 명령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책임은 그가 져야 되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승만 대통령의 치명적인 가오를 지적하지만은 그렇다고 국부 이승만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선진 이승만 대통령의 역할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공산주의 체계에서 살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 아니면은 저 김일성이의 공산체제 안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가장 악독한 집단, 모든 산약까지도 저주를 받은 그곳에서 우리 이 대한민국도 그랬을 것이라는 거지.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력과 투쟁과 애교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누리면서 오늘의 경제강국, 문화대국, 스포츠대국, 자유민주주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초대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로 추대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 의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던 시절에 이상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일인가. 당시에 천주교는 조선 독립에 무관심했어요. 신사에게 절하는 걸 적극 협조했어요. 얼마 전에 사과를 하더라고요. 33일에 한 사람도 안 들어가 있어요. 불교는 내선일체 식민종교로 이용을 당했어요. 강남역 앞에 가면은 그 봉은사가 있잖아요. 봉은사가 일본군 주둔지였어요. 다 내줬던 거예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신앙과 예국이 따로 분리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나라 사랑이었어요.
신앙 따로 애국 따로가 아니었습니다. 1919년 5월 당시 조선 통독부 자료에 따르면 3.1 운동으로 전국 85개 교회가 파손 내지는 소멸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3.1 운동은 기독교 신앙 운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1 운동은 한국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독립운동이자 신앙운동입니다. 교회와 기독교인 다수가 독립운동에 참여해 박해를 받았지만은 이를 기점으로 기독교가 우리 민족에게 단기간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었고 기독교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 하면 애국자, 애국자 하면 기독교인이라는 자연스러움이 있었어요. 이는 이 땅의 기독교가 민족 종교로 자리를 잡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동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더 있는데 좀 줄여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래 해왔는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작금의 현실이 어떠하냐? 거짓말 경연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뭐가 진실일까? 뭐가 진짜일까? 헷갈려요. 응? 헷갈려. 응? 거짓 프레임에 다 씌여 있어요. 그리고 양 진영으로 갈라져 있어요. 응? 국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생각 안 되세요? 국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어요.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피로도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누구에게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자고 일어나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연하 야나 할 것 없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언어의 유의를 통해서 국민을 속이고 있어요. 인권이라는 걸로 또는 평화라는 것으로 통일이라는 것으로 자기들 유불리를 따라서 표풀리즘, 인기 영합주의, 감성 정치,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미래를 이야기하는 정치인들 봤어요? 없어요. 임시땜빵식으로만 내로남불, 적반하장, 아나무익,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정치. 가장 불안한 것은 안보의 불안이에요. 안보의 불안. 경제는 좀 못 살아도 불편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안보는 생명과 재산의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불안해요. 불안. 여러분, 북한이 핵을 포기할까요? 아니죠.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포기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트럼프에게 거짓말까지 했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의 지피를 비롯해서 다 폭파시켰고 다 문을 열어놨어요. 이 땅에 백두칭송위원회가 생겨졌어요. 김정일을 환영하겠다는 거죠. 그런데도 광화문 사거리에서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칭송하는 말을 해도 가둬들이지 않는 이 나라가 돼버렸어요. 어느 분이 그러대요? 1945년에서 48년까지 그 3년 기간 동안에 이 공산주의자들을 4.3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여순 반란 사건 이런 데서 그들을 잠재우지 않았으면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적화가 됐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남한에 우리 안에 적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안에 안보의 불안. 또 경제는 어떻습니까? 경제는 한없이 날개 없는 새처럼 추락하고 있어요. 추락하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민생이 파탄. 여기 밑에 가서 가게들 여러분 정심 장사 안 한다고 그러죠? 예,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모든 수치가 안 좋은 쪽으로 최저를 달리고 있습니다. 양극화 현상이 더해지고 있어요.
양극화 현상. 양극화를 접기 위해서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하면서 서로 잘 사는 나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양극화가 지금 36.8%로 급강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 통계를 내가 뽑아가지고 온 거예요. 고용 참사 실업자가 지금 120만 4천 명 정도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작년에 쓴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54억이에요. 54조요. 54조. 그런데 일자리가 생겨졌어요? 더 없어진 거예요. 54조를 갖다 부었다니까요. 그런데 없어요. 돈이 어디로 갔는지. 금년에 전반기에 붓겠다고 하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24조예요. 전반기에 붓을 거 막 받으세요. 여러분 받아야 돼요. 누구의 돈이? 국가의 돈이. 우리가 낸 세금이에요. 주고 두다 보면 국가의 고가는 비어지게 될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선심전쟁, 포퓰리즘이에요. 네? 여러분 예타를 면제한다고 그러죠. 예타 면제. 예비 타당성을 면제한다고 그래요. 집을 지으려도 그걸 조사하고 짓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타 면제해서 지역별로 우리 대전으로 말하면 요거 차 다니는 거 있잖아요. 24조가 지금 계획이 돼. 24조를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조사도 없이 그렇게 했다가 지어놓고 그게 용도에 맞지 않고 잘못되면은 그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은 누가 다 돼요? 안 되는 거죠. 마냥 좋아할 것만은 아니에요. 저쪽 경남 쪽에서 5조 가까이를 줬어. 5조 가까이를. 예비 타당성을 경제성이라든가 안정성이라든가 앞으로 장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보지 않고 그냥 면제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되냐고요. 내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여기 우리 요 송촌동에 지금 주차장 짓잖아요. 지하로만 3층을 짓는데요. 근데 지금 되는 대수에 비해서 지하 3층을 봤을 때에 얼마나 더 될 수 있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00대래 100대. 약 100대. 근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98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차 한 대 되는데 1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건 내 돈이면 그렇게 쓰겠어요? 내 돈이면 그렇게 투자하겠냐고요. 네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고 국가 돈이니까 그냥 쓰고 보자는 거예요. 이러면은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되냐? 앞이 캄캄하지요. 한국전력이 6년 만에 지금 1조 5천억의 적자로 들어갔어요. 적자. 시장 경제 주도의 경제가 국가 주도 경제. 이건 망하는 거예요. 근로의욕의 상실. 일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일하려고 하지 않아요. 국민들이. 왜? 돈 주니까. 일 안 하면 돈 주니까. 그 실업수당이라고 그러죠. 그 오늘 아침에 내가 우리 부목사 보고 뽑아보라고 했더니 220만 명이 지금 실업수당을 받고 있대요. 이 수치가 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금년 1월 달에 실업자가 122만 4천 명인 것은 내가 정확히 알아요. 자유민주주의의 부정.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내 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 그런데 이 선거 이게 국민의 여론이지요. 여론을 조작을 했어요. 그게 조작한 게 몇 건이? 8,800만 건이에요. 댓글 조작. 그래서 처벌을 받았어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뭐예요? 그 판사를 탄핵을 하겠다. 이게 있을 수 있냐? 상권 분립의 국가예요.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고요. 이래서는 안 되지요. 법치주의의 부장이에요. 또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뭐냐? 복원력을 상실해버린 인구 감소. 애기 낳아요? 결혼해요? 안 해요.
여기에 대한 대비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고. 저는 앞으로 조금 살다 가면 돼요. 그러나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 어떻게 살라고? 아무런 대비 대책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주중 대사도 없어요. 일본하고는 외교가 완전히 딱 단절이 돼버렸어요. 외교가 없어요. 외교가 일본하고는. 중국에는 대사도 없다니까요. 지금 한 달 이상의 공백을 치고 있어요. 러시아 그 모양이지. 어떻게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돼야 돼요? 제가 잘못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 3.1 정신으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깨어 있어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3.1 정신이 우리 모두에게 현재화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뭐가 되겠지, 잘 되겠지, 이게 아니라 좀 알아야지요. 알고 바른 소리는 할 때는 하고, 틀렸다고 해야 되고. 어제도 제가 어느 저쪽에 설립 예배 드리는 데 갔는데 어느 목사님하고 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보고 뭐 누구를 초청했다며 하면서 나한테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나 이런 투백이야 내가 그랬어요. 알지도 못하는 것이. 응? 알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알면서. 응? 여러분, 저는 여도 야도 아닙니다. 저는 여당에 속한 자도 아니고 야당에 속한 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여당도 아니고 나는 야당도 아닌 천당이에요. 천당. 하늘에 속한 자예요. 응? 나라 걱정하는 사람이 구경만 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애국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